농도가 높아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내일 수도권과 충청, 호남지방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이 높겠고 일부 지역의 농도는 매우 나쁨 단계까지 높아지겠다고 예보했습니다.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상협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십니까. 뉴스레터 K KBS 김용준 기자입니다. 총선을 70일 앞두고 각 당 공천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출사표를 던진 각 당 예비 후보들 간의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진행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 윤석열 정부를 12번 언급하면서 날선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잠시 후 이어지는 여야 정치 토크 코너에서 자세히 분석 또 평가해보겠고요. 새벽에 축구 경기 보느라 잠 설치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극적인 승리를 거뒀는데요.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사우디아라비아를 승부차기 끝에 이기고 8강에 진출했습니다. 김대길 KBS 축구 해설위원과 16강 승리 요인 분석하면서 다음 경기 호주와의 8강전 관전 포인트도 짚어보겠습니다.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이야기 나눌 수 있고요.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십시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여야 정치 토크.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장,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총선 딱 70일 전이더라고요. 국민의힘은 이번 주까지 후보 공천 신청을 받고 또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민주당은 오늘부터 예비 후보자 면접을 실시했네요. 국민의힘 또 민주당 각 당의 총선 준비 상황 간단히 먼저 브리핑 좀 해주시겠습니까? 원영석 단장님. 지금 현재 그 국민의힘은 그 공천 신청 서류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네. 신청서 서류를 받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아마 2월 13일 정도에 전체적으로 이제 뭐 컷오프나 이런 그 여러 가지 부적격자를 걸러내고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절차로 진행을 한다고 하거든요. 네, 어제 뭐 일부 원칙도 제시가 나왔죠. 그리고 게다가 이제 뭐 결국에는 주요 그 여러 가지 그 지역구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과연 어떤 지역구에 공천 신청을 하느냐. 그러니까요. 예비 후보 등록 안 하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당의 결정을 따른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게 아니라 이제 본인이 당의 결정을 따른다는 표현으로 고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이제는 지역구에 공란에 뭘 써서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2월 3일 그러니까 토요일까지 이제 그 공천 신청서를 써내야 되는데 누가 어디에다가 공천 신청서를 써내느냐에 따라 가지고 최종적인 이제 뭐 전략이냐 우선이냐 뭐 단수 추천이냐 아니면 경선이냐 이런 구도가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예비 후보자들뿐만 아니라 뭐 각계각층의 정치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주목해서 이 공천 신청서 접수 현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서로 뭐 정보전도 치열하겠어요. 뭐 어디 쓰신다는다 안 쓴다는다. 눈치 작전도 하실 것 같고요. 조기현 부위원장님 지금 민주당 상황은 어떤가요? 민주당은 오늘부터 이 예비 후보자에 대한 면접 심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한 5일 정도 진행이 됩니다. 아마 이게 이제 경선 심사에서 한 10점 정도 반영이 되는데 뭐 민감한 그 경합 지역에서는 뭐 이게 또 당락을 가를 수 있는 요인이어서 아마 후보들도 꽤 긴장한 상태에서 오늘 면접 심사를 받는 것 같고요. 2월 6일부터는 이제 오늘 면접 심사 결과를 가지고 경선 지역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거고요. 그때부터 컷오프라든가 단수 지역 또 발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오늘 또 공관위원장이 직접 그
선출직 공직자 20% 하위 20%에 대한 통보를 또 하셨다고 합니다. 네네. 이제 공천이 본격화된 거죠. 아마 2월 16일 정도부터는 빠른 지역은 경선에 돌입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2월 6일 또 2월 13일 또 이렇게 하니까 또 서로 상대당에 대한 관심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도 오늘 오후에 그 면접을 받더라고요. 계양을 지역구에 출마하는 경쟁자와 함께 보셨고요. 질문이 뭐 다양했는데 곤란한 질문은 없었냐고 물었더니까 그런 건 없었다고 답을 했고 또 사법 리스크 관련 질문에는 즉답을 하진 않았습니다. 당대표가 당내 이런 면접도 보고 또 경선에 참여하고 하는 것들 조금 이례적인가요? 뭐 전례가 없었던 예.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되게 당 대표가 이제 지역구에 출마하면 출마하는 후보들이 경선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고요. 네네. 뭐 전략적으로 찍기 때문에 이런 그 경선 예비 심사 이런 진행되지 않은 게 아니라. 그 경선을 할 조건이 안 되는 상황이 계속 됐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계양을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 말고도 몇 분의 경선에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는 후보들이 계시고 네네. 당규상에는 또 경선이 원칙입니다. 그렇습니다. 단수 후보 추천을 하려면 그 요건에 해당돼야 되는데 뭐 부적격 심사자들이 있다거나 아니면 1위 지지율과 현격한 차이가 있다거나 1인 후보 한 명만 이제 공천 신청을 했다거나 이런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경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당연히 당규에 따라서 지금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고 과거에 없었기 때문이지 뭐 당규에 따른 어떤 시스템 공천의 일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후보자 한 명한테 주어진 면접 시간이 한 5분 정도 되다 보니까 오늘 이재명 대표께서도 한 7분 정도 면접을 봤다고 하던데 뭐 자기소개 포함해서 한두 개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이고 그래서 그런가 이게 좀 보여주기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아니, 통상 이 정도씩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의 후보들을 짧은 시간에 예. 면접 심사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래서 이제 비중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죠. 면접 심사 비중은 이제 그 이전에 다양한 방식으로 뭐 적합도 조사도 이미 이루어졌고요. 네. 그 이미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뭐 평가가 다 진행이 돼 있고 이제 그런 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진행하는 면접 심사이기 때문에 네. 부득이하게 짧은 기간 동안 압축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예, 비중은 한 10점 정도. 하지만 물론 10점을 무시할 수는 없는 수치이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서울 중구 성동을 지역 갑자기 또 급부상하는 모양새입니다. 왜냐하면 하태경 의원님 또 이해운 전 의원님 이영 전 장관 뭐 이렇게 모두 출사표를 이 지역에 던졌던데 뭐 안 그래도 지금 수도권 인물난이 고민인 상황에서 이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 중량감이 있는 그 분들이 어떤 한 지역구에 이렇게 몰리는 상황 당에서 뭐 미리 좀 정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는데 어떤 의견이신지요? 당에서 네. 미리 좀 교통 정리를 시도를 전혀 안 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교통 정리 시도는 저는 있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추측을 합니다. 추측은 하는데 또 이 후보군이 되시는 분들이 저마다 이제 각자의 생각이 있으신데 네. 서울 중구 성동 을은 어떤 지역이냐면 성수동을 지금 포함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네. 성수동에 그런 뭐 여러 가지 그런 아파트 가격이라든지 고급 아파트촌이 급격히 사실은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이 보수세가 조금 더 강화된 게 아닌가라는 저마다의 그 전망이 있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도 이제 사실 뭐 일반 대중한테는 중구 성동을이라고 그러면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라고 흔히 여겨지지는 않아요. 마치 여기가 험지고 격전지처럼 그렇게 알려져 있고 과거에는 그렇지만 이제 아파트나 이렇게 고급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기 때문에 실질은 그 지역구 상황이 굉장히 그 보수 진영에 유리하게 좀 개선된 게 현실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뭐 많은 분들이 몰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고요. 저는 예. 뭐 그와 관련해서는 그래도 중구 성동갑에 이렇게 출마 선언을 한 윤희숙 의원을 평가하고 싶어요. 윤희숙 의원이 이제 출마하시는 중구 성동갑은 중구 성동을보다는 훨씬 좀 어려운 지역이긴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용감하게 출마 선언을 하셨고 뭐 중구 성동을에는 많은 분들이 몰리셨는데 뭐 최종적으로 이제 뭐 경선을 하든 전략 공천을 하든 뭐 단수 공천을 하든 공관위에서 적절히 잘 판단을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네. 또 국민의힘에 지금 잔류는 하지만은 공천 신청은 하지 않겠다고 한 유승민 전 의원 얘기도 잠깐 해볼게요. 뭐 수도권 선대위원장이다, 뭐 경기도 오산으로 출마할 거다, 뭐 다양한 방안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유승민 전 의원은 어떤 카드로 내세우는 게 좋을까
원장님 의견 어떠세요? 근데 유승민 의원과 관련해서는 예. 장과 단이 있는데 네. 단을 극히 단점을 아주 심도 깊게 정보적으로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 뭐 어딜 공천을 한다. 경기도 오산처럼 그러면 그 유승민 의원의 공천이 맞냐 아니다로 보수 내부 진영에서 한 달은 서로 싸워야 돼요. 내부 분열의 싸움이 한 달은 진행이 될 것 같고 예. 그러다 보면 그 사이에 뭐 인재 영입한 거, 뭐 인재 영입해서 공천 준 거, 경선해가지고 뭐 어떤 그런 좀 흥행을 만들려고 하는 거 그리고 정책 네. 이슈들 뭐 좋은 정책 만들어 가지고 연구했는데 뭘 내든 유승민 의원이 공천을 받는 게 맞느냐 안 받느냐로 그 모든 이슈가 다 덮여버려요. 그럴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유승민 의원의 공천이라는 게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총선에 미치는 영향을 냉정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 뭐 그 총선에 출마를 안 한다고 하면 뭐 선대위원장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그런 다른 어떤 부정적인 논의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솔루션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요. 그리고 예. 그 유승민 의원이 어쨌든 뭐 본인이 당을 위해서 인내하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출마가 아닌 다양한 방식으로 본인의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방식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출마는 아닌. 예.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이미 뭐 대선 후보도 한 번 하셨고 다른 당이지만 예. 그리고 이제 그 의원 생활도 여러 번 하셨기 때문에 네네. 본인이 뭐 큰 꿈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정말 그 당원들한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진정성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액션을 준비를 하셔야 될 거지 뭐 출마를 한다 안 한다로 논쟁이 되는 것 자체도 당을 위해서 유익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어떤 본인이 스스로 조심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조기훈 부위원장님 지금 총선 70일 뭐 한 2달 정도 남은 셈인데 아직 뭐 게임의 룰이라고 할까요? 선거제도는 확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비례대표 선출 방식에 대한 입장을 못 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비례로 나오고 싶다는 것 그리고 이 대표 주위 진영에서 이 몫을 나눠 먹기 쉽게 하려는 것 때문이라는 지적을 했는데 이 지적에 대해서 반박하신다면요? 글쎄요. 한동훈 위원장 왜 민주당에 발생하는 모든 사안과 문제를 이재명 대표의 문제로만 보는지 모르겠어요. 예. 현행 준연동형을 유지할 것이냐 병립형으로 해결할 것이냐 이 문제는 사실은 뭐가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준연동형 선거제를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국민과의 약속의 측면이 있죠. 그런데 현재적으로는 지난 총선에도 위성정당이라는 파행적 결과로 이어진 현실을 무시할 수 없고요. 예. 병립형은 뭐 지역구도의 완화라든가 당초의 선거구제 개편 했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에서 당은 현실론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특히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선거에서 민주당이 막연한 명분만 가지고 치를 수는 없고 실제 과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수단이 무엇이냐라는 첫 번째 하나의 과제와 당장의 의석수와 함께 향후의 어떤 대선까지 보는 데 있어서 민주개혁 세력 전반 진영의 어떤 연대까지도 고려한다고 하면 준연동형도 쉽게 포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당내 의견이 팽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재명 대표 지역구 출마는 이미 정리된 지 오래됐습니다. 왜 그 선거제 개편 문제를 이재명 대표의 뜻의 의지의 문제로 보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이미 기사를 좀 보시면 출마한다고 했고 오늘 저 면접 심사도 보셨잖아요. 문제를 좀 본질을 좀 보시고 최소한 이거는 뭐 상대당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판을 할 수 있지만 선거구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너무 쉽게 정리가 돼 있죠. 뭐 위성정당 만들겠다 준연동으로 가면 아니면 병립형 획이다. 그 둘 다의 이 정치 개혁의 본연의 취지가 무엇인지에 대한 아무런 고민이 없으시잖아요. 이런 부분도 한번 보셔야 되죠. 지금 뭐 국민의힘은 준연동형 유지할 때를 대비해서 이제 창당을 하기 위해서 위성정당 명칭도 국민의 미래로 정하기로 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래도 뭐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뭐 2월 초 뭐 내일부터겠죠. 이때는 좀 정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얘기가 지금 뭐 병립형 회기로 가나요? 아니면 뭐 현행 유지를 하나 아니면 권역별 뭐 병립형 뭐 이런 식으로 가나요? 뭐 어떤 답이 정해져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고요. 최종 의견 수정 단계에 있는 것 같고 아마 이재명 대표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백브리핑가를 통해 가지고 최소한 신속하게 결정을 할 것이고 입장이 대립된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네. 그걸 취합한 다음에 지도부가 결단해야 될 문제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오늘 신년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예.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정적 죽이기만 올인했다.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윤석열 정부가 불러온 국정 위기를 극복해내겠다. 뭐 이런 각오를 밝혔던데 이재명 대표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서 어떤 점에 좀 주목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원단장님. 물론 이제 예. 굉장히 현 정권에 대해서 부정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신년 기자회견이긴 했습니다. 네. 뭐 야당 입장에서 정권 심판론을 가지고 앞으로 총선을 치러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는 뭐 이해 못할 바는 아닌데요. 네네. 하지만 지금까지 그 정적 죽이기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오히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혐의들, 네. 뭐 대장동, 백현동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에 그리고 뭐 위증교사에 뭐 이런 수많은 혐의들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좀 반성을 한번 해보셨는지가 저는 마음속으로 굉장히 궁금해요. 네네. 그러니까 이 조선왕조 실록보다 더 뭐 혐의가 길다 이 정도로 지금 이야기할 정도고 그리고 그 내용도 무슨 그 지방 그 어떤 개발 사업에 대한 부패 뭐 이런 종류의 사업을 그 혐의를 지금 받고 계신 건데 네. 그러면서 정적 죽이기에만 올인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는 저는 뭐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고 그리고 원래 이제 문재인 정부 어떤 정부든 정권 말기에는 뭐 게이트 사건이 터지고 내부에 있는 그런 부패 사건들이 터져가지고 네. 그런 문제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어 왔어요. 역대 정권에서 한 번도 뭐 민주당 정권이든 뭐 보수당 정권이든 그러지 않은 적이 없었거든요. 예, 예. 그런데 문재인 정부만 문재인 정부 말기까지 그런 유형의 이제 그 게이트가 터지지 않았어요. 그거는 뭐 검수완박이라든지 뭐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이런 검찰의 어떤 수사권이 공정하게 행사될 수 없는 그런 토양을 만든 거에 저는 상당히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막혀져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이런 부정부패라든지 이런 권력형 사건들이 지금 이제 그 이후에 터져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뭐 시기적으로나 아니면 뭐 본인이 그 주목되고 있는 그런 혐의점을 보더라도 네. 제가 볼 때는 적반하장이다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조규현 부위원장님 지금 오늘 기자회견에서 또 이재명 대표께서요 뭐 청산 대상은 또 운동권이 아니라 검사 독재다 뭐 이런 말도 하면서 윤석열 정부를 12번인가요 언급했습니다. 결국은 이번 선거는 정권 심판의 의미가 있어야 한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렇죠. 국민들 여론이 그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부 1년 8개월에 대한 네. 심판 평가 선거입니다. 심판이라는 건 어쨌든 정치적 용어니까 당연히 이제 야당으로서는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네네. 국민들은 이 2년 가량의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죠. 표로서 이제 그런 성격을 당연히 규정을 하는 것이고요. 네네. 뭐 저 주목해서 본 거는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이 그 현실을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에 대해서 민생, 전쟁, 저출생, 민주주의 위기 이 부분에 대한 진단이 국민들께서 꽤 공감하셨을 거로 봅니다. 실제 느끼는 당장의 어려움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저 두려움 이런 부분 현실로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제 윤석열 정부가 지난 1년 8개월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 이건 뭐 이재명 대표가 국민들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한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통해서 이런 위기의 어떤 해결 능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 네. 수권 야당으로서 자리를 잡아가겠다. 이런 입장을 좀 명쾌하고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국민적 공감대가 있을 것으로 보고요. 안타까운 건 사실은 이 내용의 상당 부분은 대통령께서 국민을 상대로 진작에 하셨어야 되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년 기자회견 같은 거 안 하시고 도대체 지금의 어떤 현 정부에 대한 어떤 국민적 평가라든가 불만과 불안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말씀을 해 주셨어야 될 얘기인데 안 하시니까 뭐 그 비판을 자초한 측면도 있는 거죠. 그 뭐 정책 제안한 내용도 한 가지 좀 짚어볼게요. 이재명 대표가요 오늘 기자회견에서 출생 기본 소득이라는 것도 제안을 했던데요.
필요하다면 대학 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일체에 대해서 과하다 싶을 정도의 보편 지원책까지도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더라고요. 이런 제안이 저출생 위기를 좀 극복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지 또 재정적으로 뒷받침도 가능할지도 궁금하고요. 예, 그 지난번에 아마 일주일 전쯤 이 정책위원장하고 예. 이재명 대표가 저출생 공약을 발표를 하셨죠. 뭐 구체적인 내용들은 언급이 없었는데 네. 몇 가지 있었죠. 주택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대출을 통한 지원금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발표가 있었는데 특히 이번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는 출생 기본소득을 네네.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그 저출산의 문제의 핵심은 교육과 뭐 주택,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좀 크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정치가 해결을 해준다는 부분이 이 뭐 이런 선거를 통해서 제시가 된다면 네. 뭐 그 필요한 거고요.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한동훈 위원장도 뭐 구체적인 방식만 조금씩 다르지 저출생을 어떤 대책으로서 획기적 대안들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 부분은 뭐 정책 경쟁을 통해서 어떻게든 굉장히 뭐 국가 소멸 위기라는 것의 문제 진단에는 뭐 여야가 따로 하지는 않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아마 재정적 측면도 보면 지난 10년간인가 2016년부터 해서 280조 정도가 저출산 대책 예산으로 쓰였다고 하는데 예. 실효적인 집행이 안 됐다는 진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네. 실제 국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정확하게 지원하는 대책을 만들고 실행하겠다는 적극적 의지를 보여주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예, 두 분께서 또 법조인이시기 때문에 오늘 있었던 주요 판결 내용도 함께 좀 짚어볼게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1심에서 징역 1년 선고를 받았네요. 원현섭 단장님께서 판결의 좀 핵심 내용을 먼저 좀 정리해 주실까요? 이 고발 사주 예. 사건은 그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께서 네. 검찰총장을 하고 있을 때 이제 그 검찰 쪽에 좀 비판적인 그런 발언을 하는 그런 뭐 그 민주당 인사들이나 언론인들에 대해서 고발을 하라라고 그 손준성 이 검사장이죠 지금은 예. 그 손준성 검사장이 이제 김웅 의원한테 고발장을 전달을 했고 그리고 그 김웅 의원이 이제 조성은 그 당시 이제 선대위 부위원장인가요? 그분한테 이제 추가적으로 그 전달하면서 고발 사주를 했다 이런 취지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번에 판결이 난 거는 그 결국 손준성 검사장으로부터 김웅 의원 그리고 조성원까지 가는 그 고발장과 관련한 전달 경로를 네네. 법원에서 인정을 했어요. 인정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손준성 검사장이 그 당시에 이제 정치적인 중립 의무를 위반해서 그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냐. 예.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이런 부분을 또 위반하지 않았냐. 왜냐하면 실명이 그 적시돼 있는 판결문도 같이 전달했다. 그 그렇지. 과정에서 네.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1년을 선고받았는데 약간 좀 지금 현재 포렌식이 돼가지고 그 데이터가 정확하게 이제 현출된 거는 조성은 그 당시 이제 부위원장의 핸드폰과 그 자료들입니다. 네네. 근데 여기서 이제 과연 이제 손준성 검사장으로부터 출처를 입증이 될 수 있냐가 이게 관건이긴 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했다라는 점에서 좀 뭐 그 법원의 이런 판결 내용이 항소심에 가서도 약간 그 증거관계 인정과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더 다퉈질 만한 그런 내용을 좀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피고인은 당시 여권 정치인 또 언론인을 고발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기에 사안이 엄중하고 죄책도 무겁다라고 재판부가 오늘 판시했는데 조기현 부위원장님은 이번 판결 어떤 점 좀 주목하셨어요? 일단 손준성 예.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 당시 검찰총장의 핵심 네네. 측근 아닙니까? 네. 수정관실이라는 게 검찰총장의 눈과 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과 관련된 모든 뭐 수사 정보라든가 내용들을 취합해서 보고하는 자리거든요. 예. 이 사건이 최초에 보도되고 터졌을 때 윤석열 대통령 당시에 이거 공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수정관실에 관련된 검사들 등등 PC 포렌식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사실상 증거인멸에 해당되는 그 행위들을 했다는 의혹들도 계속 제기가 됐고요. 네. 공수처는 이제 그런 부분도 아마 공소장에 기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윤석열 소위 말하는 사단이라고 말하는 과거의 특수부 출신 검사들은 네. 검찰이 권력을 동안 어떠한 행위를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까지 모든 사안에서 동일하게 드러났는데 죄를 지으면 처벌받는다는 것이
이번에 확실해졌다는 부분에서 분명히 의미 있는 판결이고요. 네. 이 사건 자체는 하여간 이 검찰의 수뇌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검찰이 고발을 당해 사주했다는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예, 상당한 뭐 정황이라든가 증거들이 있었고요. 인멸돼서 확인되지 않는 증거 외에도 실제 손준성 이 검사가 당시에 이 행위에 법률적 책임이 있다는 부분도 확인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기소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특히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비교해서 보면 김웅 당시 이 사건을 사실은 공모한다고 볼 수 있는데 김웅 의원에 대해서는 당시 이 범죄 자체 대상 범죄도 그렇고 김웅 의원이 다시 검사를 사퇴하고 출마를 준비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공수처가 수사하지 못하고 검찰로 이관했습니다. 똑같은 사안이고 사실관계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김웅 의원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해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네네. 공수처가 없었으면 과연 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보면 뭐 의미 있는 사건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나 한동훈 장관 입장 표명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또 하나 1심 선고 나온 결과에 대한 이야기도 해볼게요. 정당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의원 또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1심 선고 오늘 오후에 나왔습니다. 윤관석 의원에게는 법원이 징역 2년 또 강래구 전 위원에게는 징역 1년 8개월 벌금 600만 원 추징금 300만 원 이렇게 선고를 했는데 우선 조 부위원장께서 이게 지금 어떤 일이 있었고 그리고 판결까지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2021년 5월 2일에 민주당 전당대회가 네네. 있었습니다. 당시 송영길 대표가 출마를 했었고요. 송영길 대표의 캠프에 있던 분이 이제 윤관석 의원하고 또 핵심 측근이 강래구 상임 감사였죠. 예, 이분들이 이 당내 경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사업가 등으로부터 6천만 원의 돈 봉투를 수수했다는 것이었고요. 네. 이 부분이 정당법에 위반된다는 것, 정치자금법 위반 내용으로 기소가 된 것입니다.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전 영장이 발부돼서 구속된 상태에 있었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번 돈 봉투를 수수했다는 것은 결국에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에 재판 과정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예. 다만 금액 자체가 6천이 아니고 2천만 원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고 또 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법원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죠. 네. 예.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들의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원단장님도 이번 판결 한번 평가를 해보실까요? 이와 관련해서는 예. 결국에는 그 민주주의의 어떤 표심, 네. 그게 이제 정당 내 그 당대표 경선이지 않았습니까? 그 관련한 표심을 돈으로 매수를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 사실 그 일반적인 공직선거에서 돈으로 주고 표를 매수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굉장히 구시대적인 네. 그런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아니 지차 한 30년 전 20년 전 이야기 하시냐 이런 식으로 지금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정당 내에서는 이미 그 민주당이 아직도 지금 이런 관행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만 하더라도 이미 그런 내용들이 사라진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네. 제가 뭐 한 8년 있었지만 그 당협위원장 또 생활도 해봤지만 그런 내용을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민주당은 이렇게 유독 이런 그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이런 그 표 매수 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짝이 없고 이런 부분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민주당 내부에서도 예.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서 뭐 짧게 설명해 주셨지만은 이번 사건이 그 2021년 5월에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대표를 좀 당선시키기 위한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보고 있는데 검찰이 지난 4일에 송영길 전 대표를 구속 기소했고요. 재판 준비 절차도 곧 진행된다고 하던데 이번 판결이 법원이 이번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시각도 엿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송영길 전 대표 재판에도 좀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원단장님? 아무래도 예. 결국 이 많은 이제 그 돈의 수수 과정에서 네. 가장 큰 그런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송영길 대표거든요. 송영길 대표를 위해서 어찌 보면 이런 돈의 수수가 일어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유죄 판결 선고를 받았다는 것 자체는 결국 이제 그 송영길 대표에 대한 전 대표에 대한 그 혐의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네네.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혐의가 올라갔을 때 지금 뭐 벌써 이런 징역 2년을 받았는데 그러면 몇 년을 받을 것이냐. 근데 송영길 전 대표가 뭐 옥중에서
무슨 뭐 정당을 만든다느니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하시는데 예. 그리고 또 실제로 이제 검사와 이렇게 수사 과정에서는 또 묵비권에 가까운 그런 이제 진술 거부를 행사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 판결이 단순히 이제 윤관석 의원 개인에 대한 판결이 아니고 네. 비슷한 입장에 그런 뭐 20명이 있다 뭐 이런 소문도 있는데 그런 관련한 의원들에 대한 혐의로 좁혀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그 송영길 전 대표의 혐의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파장이 꽤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조기현 부위원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돈봉투 거래가 예. 있었다는 거는 1심 법원의 판결이 있었으니까요. 이제 문제는 당연히 송영길 대표를 위한 행위였으니까 정치적 책임이 분명히 있는데 예. 법률적 책임까지 연결되느냐는 이런 돈봉투 거래에 대해서 당시에 송영길 대표가 알았는지 지시했는지 또 묵시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공모 혐의가 인정되는지인데 현재까지는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전 보좌관 역시 송영길 대표한테 보고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 이 부분 혐의까지 추가해서 기소가 될 경우에 이 부분은 다투어질 수밖에 없을 건데요. 이 윤관석 의원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됐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송영길 전 대표가 돈봉투 수수와 관련된 정당법 위반의 유죄가 바로 인정된다라는 네. 걸 좀 다음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장 또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퇴근 정체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모두 22km 구간에서 정체인데요. 발안에서 8탄분기점 사이와 매송휴게소에서 팔곡분기점 부근, 이후로는 일찍에서 금천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반대 목포 쪽으로 줄포 부근 1, 2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청주 영덕고속도로 영덕 쪽으로 피발령 터널에서 회인 사이 1, 2차로에서도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가양대교 부근에서는 오늘도 3차로와 4차로를 막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작업은 2월 4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워낙 교통량도 많은 구간인 만큼 미리 우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도 방화대교부터 월드컵대교 사이 지나는 데만 40분 가까이 걸리고 있는데요. 강변북로 역시 이 구간 정체되지만 소요 시간 자체는 덜 걸리고 있기 때문에 강변북로로 우회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영동대교 부근 5차로에서는 사고가 났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대전 끝에 5대3 승리를 거뒀는데요. 경기 보면서 소리치느라 목 쉰 분들 많으실 겁니다. 김대길 KBS 축구 해설위원 전화로 연결해서 사우디아라비아전 승리 요인 짚어보고 또 8강에서 맞붙게 된 호주팀과의 경기도 전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은 목 안 쉬셨어요? 그 보시기에 아까운 순간들 정말 많았잖아요. 소리도 많이 지르셨죠? 목소리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저도 열심히 응원했습니다. 예, 정말 저 들어갈 듯 말 듯한 장면도 있었고요. 또 아깝게 또 놓친 장면도 있었고 많았는데 위원님이 보시기에 사우디아라비아전 승리 요인은 뭐였을지 궁금합니다. 정신력이었을까요? 체력이었을까요? 정신력, 체력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겠죠. 네네. 그 선수들이 어제 저도 새벽이죠. 새벽에 저도 이제 집 앞 베란다에 나가서 봤더니 평소 같으면 이제 불이 다 꺼졌을 건데 네. 많은 곳에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이제 그만큼 국내 축구 팬들, 국민들께서 관심이 많이 높으셨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네. 그런 것들을 이제 선수들이 알기 때문에 1대0으로 뒤진 상황에서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다. 이런 각오가 아니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새벽에 축구를 보면서요. 저도 많은 중계를 했습니다만 예. 오늘 새벽 같은 이 경기는 정말 보기 힘든 그러게요. 너무 승부였고 네. 정말 우리 선수들에게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은 그런 결과물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120분 넘게 경기하느라 굉장히 좀 체력적으로 많이 소모되어 있을 텐데 경기 흐름도 간단히 좀 짚어보겠습니다. 전반전 일단 득점 없이 마치고 후반전 맞았는데 후반 1분 만에 사우디의 첫 골을 내줬죠. 당시에 그 후방의 수비 라인이 너무 쉽게 무너졌나요?
그렇죠. 이제 전혀 쓰지 않았던 네. 이제 백스리 형태를 어제 클린스만 감독이 이제 변화를 줬는데요. 이제 그것은 뭐냐면 역시 사우디가 상당히 안정적인 수비 형태 위에 카운터를 때리는 전술을 운영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대처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선수들이 써보지 않았던 전술이었기 때문에 조금 뭐 옷에 맞지 않는,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듯한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 후반 시작하자마자 교체에 들어온 이제 사우디의 라리프 선수인데 네. 뒷공간을 파고들면서 결국은 득점에 성공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선수들이 조금 흔들리는 좀 어이없는 그러니까 백스리를 쓰는데도 그 뒤에 공간을 줬던 어이없는 그런 장면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하여튼 우리 후반 막판까지 우리 대표팀도 정말 맹렬하게 공격을 또 퍼부었고요. 하지만은 사우디 골문이 계속해서 열리지 않더라고요. 이제 들어갔다 싶은데도 뭐 따당 맞고 나오기도 하고 네. 사우디 골키퍼도 왜 이렇게 잘 막아요? 선방도 연이어졌고 추가 시간이 10분 정도 주어진 상황에서 이대로 끝나나 보다 했는데 99분에 네. 조규성 선수의 동점골이 터졌죠. 과정 설명해 그렇죠. 주실까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 저도 어제 경기를 보면서 이제 1분 남은 시간이어서 이제 큰일 났다. 네. 이거 지금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 언론에서 뭐라고 또 질타를 할 거며 팬들 입장에서는 또 선수들에게 뭐라고 또 할 거며 이런 등등의 모든 것이 좀 이 머릿속이 복잡했었는데요. 네네. 다행히 이제 이 조규성 선수가 이제 설영우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리턴 헤드한 볼을 그대로 중앙에서 솔로로 있다가 받아 네. 넣었던 것이 이제 득점으로 연결이 됐는데요.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어제 전체적인 경기 내용으로 보면 이제 우리 선수들이 약 58%의 점유율을 했고요. 또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들어갈 뻔했는데 안 들어가고 들어갈 뻔했는데 안 들어가고 이 장면들이 네. 14개 슈팅 중에 7번의 유효 슈팅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단 한 골의 조규성 선수의 그 득점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긴 했는데 어쩌보면은 조금 더 득점을 더 할 수 있었던 그런 유효 슈팅이었거든요. 근데 또 어찌보면 행운도 조금 따르지 않았던 그런 내용이고 또 사우디 골키퍼의 이 알카사르 선수도 상대이긴 하지만 상당히 선방을 많이 했습니다. 네. 특히 이강인 선수의 왼발 슈팅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들어갔다고 봤는데 또 막아냈고 근데 또 사우디 골키퍼의 또 하나의 조금 잘못된 점은 좀 침대 축구를 하는 듯한 네. 그런 어떤 눈을 찡그리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같이 연출했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잠을 집에서 자야죠. 왜 잔디에 자꾸 눈을 그러게 좀 말입니다. 있습니다. 연장전에서 결국 승부를 못 가리고 승부차기까지 갔는데 사우디가 역대 국제대회 승부차기에서 진 적이 없다면서요. 그러게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기록을 쭉 찾아봤어요. 네. 그랬더니 정말로 사우디 축구 국가대표가 지금 공식 경기에서 승부차기가 4번 있었는데요. 네네. 4전 전승이었어요. 오. 그리고 또 우리나라와도 한 번 있었습니다. 네. 1988년 카타르 이 아시안컵 대회에서 그것도 결승전이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승부차기에서 3대4로 사우디가 이기면서 네. 우승을 한 그런 기록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는 지금 이번 사우디와의 승부차기에서 승을 36년 만에 서력했다. 네. 뭐 이런 표현들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사우디를 상대로 해서 어렵게 이기긴 했습니다만 그나마 그래도 승부차기 이기를 참 다행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우디가 뭐 이렇게 승부차기를 잘한다고 해도 그 위에 우리는 조현우를 보유한 국가입니다. 빛현우 그렇죠. 벽을 넘지 못했고요. 조현우 선수의 연이은 2차례 선방 또 승리로 이끌었고요. 승부차기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마음이 편했다. 또 사실 경기 전에 아내가 오른쪽으로 뛰라고 했는데 아내에게 고맙다. 뭐 그런 말도 나중에 했던데 지금 이번 경기의 순갑인 조규성, 조현우 두 선수 모두 사실은 조별리그에서 좀 부진한 모습을 일부 보였기 때문에 마음고생도 심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두 선수의 활약이 좀 반가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일단 먼저 조규성 선수 하면 카타르 월드컵의 영웅이 되면서 K리그에서도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줬고요. 네네. 그래서 결국 이제 덴마크의 미트윌란이라는 해외 리그에 진출에 성공을 했었죠. 거기에서도 상당히 좋은 득점을 보이고 정말 우리나라의 이제는 중앙 공격수로서 확실히 자기매김하겠다. 네. 했는데 지금 조별리그 3경기 영 조규성 선수답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정말 마음 고생이 심했을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제 득점에 성공하면서 조규성 선수가 조금 심리적으로 네. 그런 이 어려웠던 상황들을 좀 떨쳐냈던 이제 그런 경기였던 것 같고요. 네네. 또 조현우 골키퍼도 역시 또 마찬가지입니다. 네. 사실 이제 김승규 선수가 주전 골키퍼로 계속 자리매김하면서 이제 경기에 나올 그런 기회가 많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조현우 골키퍼 같은 경우에는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역시 인정받는 골키퍼였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보였던 그런 선방은 또 조현우다웠고 또 조현우 선수가 워낙 이 골키퍼로서의 승부차기에 상당히 강한 면을 보여줬던 것이 또 조현우 골키퍼였어요. 네. 이제 오늘 새벽에 그런 모습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면서 어떻게 보면은 공교롭게 두 조시가 됐어요. 그러게요. 조규성 조현우 골키퍼가 오늘 새벽 경기에는 정말 빛을 발했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9655님 우리의 승리가 너무나 시원합니다. 코리아 파이팅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재미있었던 장면이요. 왜 그랬나 싶기도 해요. 지금 사우디 감독 만치니 감독이죠. 지금 이 연봉이 뭐 2,500만 유로, 뭐 360억 원 엄청난 고액 연봉 감독으로 유명한데 어제 그 승부차기 하는데 갑자기 경기장을 떠나더라고요. 이거 뭔 일이 있었던 건지 혹시 아십니까? 일단 1년만 하고 그만둬도 360억이면 뭐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아, 네. 근데 만치니 감독 입장에서는 좀 속이 상했을 거예요. 네네. 근데 저도 봤을 때 만치니 감독이 이 부임한 이후로 사우디 축구가 상당히 성장한 건 사실입니다. 어제 경기 내용을 보면요. 네네. 그러니까 후반전에는 너무 내려앉는 전술 형태가 조금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사우디도 상당히 발전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만치니 감독이 부임한 이후 지금 사우디의 대표팀 감독을 어떤 색깔이 입힐까 저도 역시 궁금했는데요. 이 이탈리아 감독이다 보니까 역시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탈리아의 이 카데나초 소위 빗장 수비 형태가 맹위를 떨쳤던 그런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만치니 감독은 사우디 축구 국가대표에게 그런 이 카데나초 빗장 수비 형태를 좀 이식시키려고 했었던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어제 후반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면을 보셨었던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만치니 감독은 계속 후비 수방을 끌어올려라 하는데 선수들이 말을 듣지 못했어요. 그것은 사실은 선수들도 끌어올리고 싶었는데도 그러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치니 감독은 자꾸 너무 내려앉아 있다 보니까 본인들이 위험에 많이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 실점의 위기라고 생각하고 선수들에게 지시를 했는데 선수들이 그걸 못 따랐던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한 불만, 이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승부차기가 끝나기도 전에 벤치에 돌아가는 이 라커룸에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인데 사실은 그래도 이 360억을 받는 이 최고액 감독대 정도의 매너라면 설령 본인들이 패하더라도 우리 대표팀의 클린스만 감독이나 선수들에게 축하를 해주고 또 본인들 선수들을 다독거리고 이런 모습이 좀 연출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지 못한 부분은 좀 아쉽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잠시 재난 관련 소식 전해드리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오후 5시 36분쯤 제주 서귀포시 이어도 북동쪽 62km 해역에서 3.8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일단 지진 피해는 없는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오면 다시 한번 또 전해드릴게요. 자, 해설위원님 그리고 지금 우리 백스리 내지는 뭐 쓰리백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조별리그 거치면서 지금 특히 말레이시아전에서 3실점하고 난 후에 전술 변화가 불가피하지 않겠냐 이렇게 봤는데 클린스만 감독이 꺼내던 카드가 쓰리백이었습니다. 왜 이 쓰리백이었을까요? 저도 이해가 좀 안 갔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은 이렇게 해석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별리그를 거치면서 6실점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객관적인 전력에서 앞서 있는 팀들에 대한 실점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뼈아팠을 거예요. 클린스만 감독 입장에서 본다면요. 그래서 이제 클린스만 감독은 역시 수비를 좀 안정화시키겠다 해서 백스리를 썼는데 사실은 이 클린스만 감독 부임 이후에 우리 대표팀의 전술 수비는 백스리를 써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아주 이 중요한 시기 16강 토너먼트 백스리 형태를 쓰면서 이게 지금 될까? 근데 이제 우리 선수들도 사실은 이제 전술의 이해도가 충분히 높은 정도의 수준에 있으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사실 대표팀에 모여서 백스리 형태를 한 번도 써보지 않은 거에 대한 것은 불안감이 역시 가지고 있는 거죠. 결국 그래서 이제 실점을 했었던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수비 안정을 시키고 실점률을 줄이기 위해서 백스리 형태를 선택했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전반전에 전체적인 전술 운영이나 경기 운영은 조금 실패했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은 뭐 백스리, 쓰리백은 예전에 뭐 3-5-2 전술 과거에 뭐 기억도 안 납니다. 언제 썼었나 싶었는데 하여튼 클린스만 감독이 이 카드를 꺼냈었고요. 손흥민 선수를 톱으로 올렸던 거는 전술적으로 어떠셨어요?
실패했죠. 실패. 예. 그리고 제가 봤던 그런 접근은 상당히 좀 위험스러웠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 공격수에 있었던 지금 이제 조기성 선수가 네. 정말 뭐 생각한 대로의 어떤 활약을 못하니까 이제 특단의 처방을 손흥민 선수를 쓴 것 같아요. 네. 근데 결국 손흥민 선수가 중앙 완톱에 들어가 있으면서 결국은 이렇다는 모습을 못 보여줬거든요. 그것은 이제 뭐냐면 중앙에서 고립되어져 있었고 손흥민 선수가 또 하나는 부상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포지셔닝입니다. 네. 만약에 우리가 지금 결승전도 가기 전에 손흥민 선수가 부상에 노출되어진다면 정말 큰일 큰일이죠.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결국은 중앙으로 이동시킨.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소속팀 토트넘에서도 중앙을 본 적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또 토트넘 팀 사정과 우리 팀 사정은 또 상황이 틀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손흥민 선수의 전반전 원톱 이 투입은 조금 실패작이었고 역시 후반전에 측면적으로 빠져나오니까 역시 손흥민 선수의 역할이 훨씬 더 좋아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뭐 다음 경기 때는 이 백스리 또 손흥민 선수의 톱을 올린 전술은 한번 다시 고민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제 이긴 건 이긴 거고 6137님 네. 축구 출근하면 피곤할 것 같아서 후반전이라도 보려고 알람 해놓고 봤습니다. 졌다 싶을 때 골 저도 모르게 소리 지르고 박수치고 호주전도 꼭 이길 거라 믿습니다. 한국 화이팅 하셨는데 네, 이제 8강전 상대 호주 얘기 좀 해볼게요. 네. 지금 16강에서 인도네시아를 4대 0으로 이겼더라고요. 분위기 되게 좋을 것 같은데 호주팀 경기력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좋아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인도네시아의 신태용 감독이 호주를 이기고 예. 우리 대한민국과 하겠다. 저도 너무 좋아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올라와 준다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네. 근데 전력적 상황을 극복하지 못했고요. 호주가 지금 B조 1위예요. 그러니까 2승 1무인데 4득점에 1실점. 네. 상당히 공수 밸런스가 좋고 이제 인도네시아는 워낙 전력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4골을 몰아넣는 그런 공격 파괴력을 또 보여줬는데요. 네. 좀 눈여겨볼 것은 지금 이제 감독입니다. 그레이엄 아놀드 감독이 이 호주 축구에 관련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역시 호주 축구의 박사예요. 그래서 조직력이 매우 극대화되어 있는 팀이고요. 네. 이 선수들을 장시간 지켜보고 선수들을 대표팀에서 성장시키고 대표팀에서 조련하고 해서 조직력이 매우 극대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 호주하면 빅리거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팀 K1이랄지 기억하실 겁니다. 예, 예. 복싱 세레모니를 했던. 옛날에 뭐 에버튼에서도 뛰었었나요? 예, 네. 이런 선수인데 그런 선수들의 어떤 빅리거는 아직은 없어요. 지금 이 호주의 지금 현재 국가대표는요. 네. 그렇지만 매우 조직적이고 젊은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고 피지컬도 좋고 아주 이 강한 팀이에요. 그래서 또 하나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지금 호주는 일찍 16강전을 아주 가볍게 인도네시아를 4대0 제압하고 휴식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근데 우리 선수들은 지금 오늘 새벽에 끝나고 지금 한 이틀 정도 휴식 후에 바로 또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문제가 지금 호주는 로테이션을 했었던 이제 선수 선발 스쿼드가 있었는데 우리는 거의 이 로테이션을 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계속 선발 라인업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과연 이 호주전을 상대로 해서 이 체력적 부담을 극복하겠느냐. 그리고 전체적인 이 데이터 기록도 봐도요. 우리가 지금 호주를 압도적으로 이기지 못했습니다. 네. 뭐냐면 백중세예요. 그러니까 2010년 이후만 보면 2승 3무 2패입니다. 예. 그러니까 누가 이길지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게요. 거기에 체력적 상황이 호주는 상당히 유리하고 있고 이제 우리도 빠른 시간을 회복해서 그걸 극복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지금 뭐 체력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 팀 보니까 주력 선수들 경고 누적도 변수일 것 같기도 합니다. 호주전 때 어떤 전략을 우리가 가져야 좀 필승 카드 승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 체력 회복에 대한 부분들 지금 네. 호주가 제가 그리는 그림은 호주는 강한 압박 또는 후반전까지 경기를 팽팽하게 끌고 와서 우리가 지쳐서 체력적인 문제가 노출되어지게 되면 강한 프레스를 할 가능성이 높은 네. 그런 흐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수들의 어떤 컨디션을 빨리 끌어올리고 체력 회복을 하는데 조금 더 남은 시간을 중점을 둬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리고 지금 경고 누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경고 누적이 10장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아시안컵 규정상 8강에서 한 장 더 받으면 4강을 못 뛰어요. 맞아요. 그러면 주력 선수들이 빠진다는 건데 그거에 대한 것도 우리가 조금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고 하지만 또 호주를 상대로 해서 너무 이 경고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뒤로 물러서거나 해서는 네. 또 경기 내용이 좀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 가지로 우리 지금 현재 대표팀이 호주를 만난 데서는 결코 유리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체력적으로 또 경고 누적 관련해서도 네. 신경 쓸 부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대표팀이 참 어렵게 어떻게 보면 8강에 좀 올라왔는데 네. 우승을 참 많은 분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64년 만인가요? 김대길 해설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대표팀 여전히 유력한 우승 후보인지 혹은 우승 가능성 몇 %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저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역시 유력한 우승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다소 이제 조별 예선 16강전 만족스러운 경기 내용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이제 주요 메이저 대회 때 보면은 우승 후보군이라고 얘기하는 국가들이 보면 조금 부진한 조별 예선 또 뭐 16강 토너먼트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하지만 언젠가는 본선 궤도에 지금 전략을 보여준단 말이죠. 그래서 분명히 우리 대표팀이 그럴 걸로 보여주고요. 아직도 우리 이 대표팀이 우승 후보고 퍼센테이지로 말씀드린다면 만약에 호주전 고비만 넘어간다면 한 50% 정도는 되지 않을까. 예, 상당히 제가 높게 불렀습니다. 네네. 5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네. 오늘 저녁하고 내일 새벽에 일본하고 이란이 경기를 치릅니다. 일본은 바레인, 이란은 시리아. 두 경기 결과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본하고 이란이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 이란이 만나서 거기서 또 일본이 올라와서 네. 결국은 이 당초 시작했을 때 예상했던 대로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조별 예선에 조금 부진한 감, 경기 내용이 조금 안 좋았던 감이 있습니다만 결국은 제자리를 찾아가서 네. 파이널 결승전에는 우리와 일본이 만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아무쪼록 우리 선수들 컨디션 관리도 잘 하고 무엇보다 체력 회복 좀 신경을 쓰시고 또 경고가 좀 있지만 그래도 주눅 들지 않고 8강에서도 기분 좋은 소식 들려주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길 KBS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스레터 K 6시에 2부 이어가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571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낡고 비좁은 무허가 집. 이곳에서 연인의 10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와 뇌졸중과 허리디스크로 일을 할 수 없는 아빠, 말이 서툰 베트남인 엄마, 그리고 6명의 어린 동생들까지. 홀로 생계를 책임진 엄만 공장에서 쉴 새 없이 일해보지만 손에 주는 월급은 100만 원 남짓. 어려운 형편의 할머니와 아빠, ADHD를 앓고 있는 동생 모두 병원 치료는 엄두조차 못 내는 상황. 막막하고 벅찬 현실에 가족들의 병세와 불안감은 깊어져만 갑니다. 연인의 가족이 건강한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2월의 첫날인 내일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동해안과 경북 북부 동해안, 북동 산지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내일은 이들 지역으로 대설특보가 발효되겠고요. 남부와 제주는 내일 비나 눈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현재 제주와 전남 해안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오늘 밤에도 가끔 이어지겠고요. 내일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 남부지방과 제주에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제주는 내일 밤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강원 동해안과 산지는 5에서 최고 15cm 이상의 눈 예보가 있고요. 경북 북부 동해안과 북동 산지는 3에서 최고 10cm 이상 내리겠습니다. 비로는 5에서 20mm, 남부지방에 내리는 비는 5mm 안팎, 제주는 5에서 40mm가량의 비가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을 웃돌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서울이 영하 3도로 출발하면서 전국적으로 영하 6도에서 7도 분포, 내일 낮 기온은 전국이 1도에서 10도 분포로 서울 영상 6도까지 오르면서 대부분 평년을 웃돌겠습니다. 한편 약 20분 전인 오후 5시 36분 제주 서귀포시 이어도 북동쪽 62km 해역에서 규모 3.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7.7도입니다. 기상청에서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0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국민의힘은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원 등 영입인재 3명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경기도 수원을 찾아 총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불러온 위기를 총선 승리로 극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의원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정당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2조 8,24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부진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해 34.4% 줄었습니다. 재벌 3세를 사칭하는 등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 씨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오후 5시 36분에 제주 서귀포시 이어도 먼 해역에서 규모 3.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윤석열 정부 집권 후반기 전국 구도를 규정할 22대 총선이 오늘로 꼭 7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재보선 결과로 촉발된 여당의 위기로는 당대표 사퇴와 또 비대위 구성까지 나아갔습니다. 이제 후보군이 좀 가시화되고 총선 대결 구도 역시 점점 가시화되는 모양새인데요. 오늘은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정치 이슈에서 한 걸음 좀 물러서서 전반적인 구도와 또 판세를 규정할 여당의 선거 전략을 좀 점검해볼까 합니다. 국민의힘 전신이죠. 자유한국당에서 원내대표까지 역임하셨던 삼선의 김성태 전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성태입니다. 네. 예. 국민의힘이 지금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게 된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가 앞서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마는 이른바 수도권 위기론이었던 것 같은데 실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로 촉발됐었습니다. 그렇습니다. 10월 달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지금 한동훈 체제에 이르기까지
되기까지 지난 한 석 달 정도 동안 당내 분위기는 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강서 재보선 이후에 그 뭐 참패도 이만저만한 참패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절체절명의 이제 위기 상황이었죠. 네. 특히 총선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그런 시점에서 한동훈 비대위는 이제 그나마 국민의힘이 선택할 수 있는 뭐 유일한 카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네. 뭐 본인으로서는 상당히 뭐 어렵고 힘든 시기에 이 결과까지도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중차대한 시점에 본인이 그래도 결심을 하고 네. 비대위원장을 맡았다는 것은 그나마 국민의힘 구성원 한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다행스러운 거죠. 예. 일단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서고 난 이후에 정말 수도권 위기 이렇게 아주 총선 뭐 수도권에서는 특히 전멸이라는 그런 위기 의식 속에 등판한 구원투수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 구원투수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그러니까 호감이라든지 예. 그래도 뭔가 관심이 이렇게 집중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뭐 백약이 묘가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금 3개월은 상당히 국민적 관심과 기대 또 앞으로 이제 희망까지도 네. 웬만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과정까지는 진입했다고 봅니다. 지금 뭐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아까 유일한 카드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또 그런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왜 조금 이렇게 빨리 이 한동훈 카드를 쓰면 어떡하냐. 너무 빠르다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한동훈 뭐 비대위원장 개인 입장으로서는 충분하게 정치적 어떤 이런 상황을 다각도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가지고 난 이후에 네네. 뭐 이런 총선이라는 것은 특히 대통령 아마 국정운영 기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기간이 이거거든요. 네네. 여기에 총대를 맸다는 것은 본인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렇지만 그 부담과 또 그런 압박감 속에서도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앞으로 향후 절차 과정을 통해서 뭐 이 대선 후보로서의 또 뭐 그런 진입도 원만하게 할 수 있지만 이 결과를 가지고 이제 앞으로 자신은 평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관점이니까 뭐 보통 국민들이 생각하거나 우리 당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절실하고 아마 절박한 심정일 겁니다. 어떠세요? 지금 그 강서 지역에서 당협도 맡고 계시다 보니까 당이 지금 비대위로 전환되고 주요 지도부까지 교체된 후에 지금 뭐 선거에서 좀 진 이후에 구청장 선거 진 이후에 강서 지역에서 이런 어떤 감지되는 변화의 움직임이 좀 느껴지시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한동안은 사실상 우리 당에 이렇게 거의 뭐 관심조차 두지 않던 그런 2030, 40 뭐 이런 좀 계층들 흔히 말하는 좀 젊은 계층에서 그래도 이제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그런 관심 뭐 요 정도 선까지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뭐 중도층이나 무당층으로 우리가 지평을 그러니까 지향점이 확대돼 가지고 우리의 뭐 그런 이제 가반 의석을 확보한다든지 일당이 되고자 하는 그런 뭐 충족치는 아직까지 요원하다고 봅니다. 그래요. 어쨌든 이번 총선에 그 여당에는 중심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있습니다. 지금 당정 관계를 비롯해서 여당과 대통령실 간의 새로운 질서가 좀 만들어지는 과정인가 싶기도 한데 여당 원내대표까지 역임하셨던 중견 정치인으로서 지금 이런 그 여당과 대통령실 간의 관계 또 어떻게 보면 새로운 질서 확립의 이런 과정들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우리 당의 이제 가장 특히 집권당으로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과 이렇게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집권당의 면모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그런 문제점을 너무나 소상하게 잘 파악하고 본인이 새벽도 연초에서부터 이제 지방의 시도당 신년 인사회까지 다 돌면서 뭐 각 지역마다 특성 있는 뭐 포인트를 자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제 그동안 제일 우리 당이
국민들에게 좀 이제 집권당의 면모를 잃고 네. 신뢰를 확보하지 못한 부분 중에 하나가 쉽게 말하면 당정 관계예요. 예. 이 당정 관계가 수직적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이걸 이제 좀 수평적으로 펴고 있는 그런 모습에 이제 국민적 관심이 우리 국민의힘 또 특히 개인적으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인기 또 선호 네. 호감도 네네. 이런 걸로 다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이제 고무적이고 네. 앞으로 이제 이런 수평적인 이제 당정 관계로 이 수평적인 당정 관계로 이렇게 수직 관계를 펴고 있는데 네네. 여기에서 이제 우리 당만 어떤 뭐 그런 입장을 가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아무래도 집권당이니까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전향적인 그런 입장이 이제 당의 뭐 이런 당정 관계의 새로운 변화를 정립하는 네. 뭐 정립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좀 많은 뭐 새로운 모습들이 보여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네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 먼저 좀 드려볼게요. 말씀 나온 김에 그러면 당정 관계가 그동안 뭐 수직적이다라는 일부 평가도 있었는데 수평적으로 지금 바뀌어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런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근거는 뭐가 있을까요?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얼마 전에 최근에 있었던 좀 뭐 대통령과의 갈등 구조도 있어 보였지만은 상당히 절제에 있으면서도 그래도 진중하고 또 상당히 겸손하면서도 어떤 그런 결기 뭐 이런 것들을 다 우리 당원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읽을 수 있는 그러니까 당정 관계를 이렇게 막 정말 복잡하고 불안하게 또 정말 혼란스럽게 만들면서 이렇게 뭐 아무리 당정 관계가 수직적으로 국민들에게 비춰진 부분이 있어서 이걸 좀 수평적으로 펴나가고 있다 하더라도 뭐 그런 불안한 모습이면은 이거는 바람직한 그 방향은 아니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절대적인 신뢰 속에서 또 코드를 맞출 수 있는 어떤 그런 또 많은 그동안의 또 서로의 인식 뭐 이런 속에서 이제 당정 관계를 이렇게 그래도 집권당의 면모로서 국민들이 읽혀지고 보여질 수 있도록 변화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의 갈등 구조를 헤쳐나가는 그런 모습 상당히 안정적이었습니다. 지금 그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여론 평가가 일부 좀 후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던데 다만 이게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좋은 평가로 이어지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각기 다른 평가를 받는 게 자연스러운 건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인기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는 뭐 다각적으로 이렇게 읽혀지고 있잖아요. 그런 건 한동훈 위원장의 그런 개인적 인기뿐만 아니라 우리 당의 비대위원장이니까 총선을 70일밖에 안 남겨둔 우리 국민의힘이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인기만큼 이렇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것도 거의 뭐 그냥 정체된 그런 사항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또 이제 정당 지지율도 그렇게 상당히 좀 뭐 정체되어 있고 일부는 상당히 회복되어 있습니다만은 정당 지지율보다도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적 평가 이게 좀 달라져야 되는 거죠. 대통령에 대한 국정 운영 평가는 그대로 있는 가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개인적 어떤 호감도와 또 그런 인기 뭐 이런 것만 또 하고 막상 이제 4월 총선에서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국민의힘은 집권당이기 때문에 국정 운영 즉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2년 동안에 그 국정 운영을 무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평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이제 그런 부분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당정 관계 개선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이제 국민의힘 집권당이 새로운 면모도 갖추고 또 아울러 당정 관계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집권당 국민의힘이 안정적으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고 또 책임 정당으로서의 그런 모습
이걸 위해서 좀 국민들이 지지를 해줘야 된다. 네. 뭐 이런 이제 여론으로 기결되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과정이 지금 과정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총선이 뭐 그런 말을 우리가 흔히 하잖아요. 구도와 또 인물 싸움이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일단 구도 측면에서 보면 여당에서는 지금 이른바 86 운동권 퇴출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권을 겨냥한 이런 선거 구도가 수면 위로 부상을 하는 게 여당의 선거 전략 차원에서 이로운가요? 아니면 좀 이른가요? 선거 전략을 떠나가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제 과거에 흔히 말하는 386, 586 그런 운동권 정치의 그 태행적 그 역사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돼서는 저는 안 된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산업화 현대화되는 근대화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많은 노동자들이나 또 우리 시민들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이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죠. 또 그런 가운데 또 대한민국이 또 민주주의도 착실하게 또 성장해 나갔고 뭐 그런 측면에서 과거 군부 정권 때나 또 그 더 전까지 거슬러 오면 자유동 시절에 그런 뭐 여러 가지 부조리 또 정권의 전통성이 뭐 불매한 그런 뭐 5공화국 전두환 정권 뭐 이런 것까지 쭉 우리는 경험하면서 그 과거에 이제 운동권들이 민주화를 위해서 일정 부분 기여한 그 평가를 결코 뭐 인식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때 그 시절에 정말 그런 민주화 운동은 또 필요했어요. 그렇지만은 그게 뭐 계급장으로 완장으로 그게 이제 평생 직업으로서 또 그 방식으로서 계속 대한민국이 그 운동권 정치에 함몰되어서 불필요한 정쟁을 야기하고 또 이념 뭐 그런 뭐 진영 논리 팬덤 정치에 갇혀가지고 대한민국을 변화시켜 나가지 못하면은 이거는 큰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의 미래에 하가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 총선 과정을 통해서 특히 민주당의 정치에 본류가 되고 있는 그 운동권 정치 이런 부분들이 그게 자신들이 그러면은 생각이 좀 바뀌어주든지 새로운 시대 트렌드에 맞는 그런 패러다임의 대주란을 가져와서 그런 민주당도 그런 운동권 정치의 본류만 그렇게 주도적으로 운동권 정치가 뭡니까? 그러니까 뭐 반일 반미 그 정서에다가 무조건적인 또 뭐 종부주의적 주사파 그런 뭐 과거에 낡은 운동권 정신이 일부 남아 있다면 그런 과감하게 퇴출시키고 지금 세대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지 그런 제일 야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춰주면 그거는 우리가 굳이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운동권 정치를 청산하는 그런 어떤 뭐 새로운 총선의 우리 전략을 가질 필요도 없겠죠. 그런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봅니다. 그러니까 86 운동권 퇴출이 이제 어떻게 보면 선거 전략적 측면이라기보다 미래를 위한 시대 정신인 것 같다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럼 인물적인 측면에서 한번 볼게요. 얼마 전에 그 구로의 출마를 선언하신 태영호 의원께서는 저희 방송에 나오셔서 여당 강세 지역인 강남벨트 확산을 목표로 주요 후보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열세로 보이는 지역을 중심으로는 어떤 정체성을 갖고 또 어떤 색깔을 갖고 있는 후보군들이 배치되는 게 여당의 선거 전략에 좀 도움이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뭐 우리 국민들에게 윤석열 정부의 이제 장관으로든 또 대통령실의 수석이든 비서관이든 이런 자원들은 집권당 총선 자원으로 다 차출될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인지도도 있고 또 중요한 역할도 맡으신 분들이 좀 아무래도 우리 보수 진영에서 좀 국민적 지지가 높은 그런 지역만 선호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어려운 지역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도 구로도 특히 서울 수도권 험지 중에 험지죠. 뭐 그 당선 정말 보수 진영에서는 항상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태영호 의원 같은 인지도를 갖춘 분이 뭐 그런 데를 이렇게 자발적으로 길을 만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 외에도 지금 뭐 많아요. 박민식, 뭐 영동포 올
또 뭐 이제 뭐 성동이라든지 중구 예. 성동 지역이라든지 뭐 서울의 많은 험지 지역에도 또 뭐 윤희숙 의원도 그렇고. 윤희숙 의원도 네. 그렇고 뭐 그런 분들은 윤석열 정부의 몸은 안 담았지만은 그래도 인지도 있는 사람들이 뭐 그런 노력들을 해주니까 네. 뭐 무조건적으로 대통령실에 또 뭐 윤석열 정부에 이렇게 장관 하시던 분들이 네. 양지만 뭐 찾아가고 있다. 뭐 이런 비난은 우리가 충분히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대통령실 출신도 좋고 그다음에 인지도 있는 분도 좋고 이런 분들이 주로 열세로 좀 꼽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좀 나가주는 것도 득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이것도 좀 여쭤볼게요.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어제 그 원칙을 정한 것 중에서요. 후보자 공천 시에 신청자 본인이 아닌 가족이 뭐 입시, 채용, 뭐 국적, 병역 비리 이런 걸로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공천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했는데 홍준표 시장은 당장 이걸 놓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사면을 지시하고 법무장관이 사면까지 해놓고 공천까지 배제하는 건 자기 모순 아니냐. 의원님 의견은 어떠세요? 뭐 이 문제를 예. 가지고 제가 직접적으로 지금 뭐 저도 이제 공천을 신청해야 될 사람 입장에서는 네네. 저는 뭐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네. 뭐 어느 후보든 간에 공정한 뭐 공천 이렇게 심사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네네. 또 그 노력이라는 것은 당의 기여도 있을 것이고 또 당에서 또 평가하는 그런 수준 높은 도덕성도 있을 것이고 네네. 뭐 그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또 지역의 또 어떤 그런 경쟁력 이런 것까지 다 포함돼서 공관위는 판단하기 때문에 네.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 섣부른 판단을 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제3지대 얘기도 좀 해볼게요. 네. 구도가 지금 보수, 진보 두 개 축으로 좀 나눠진 것 같은데 빅텐트를 꾸릴 수 있을까 싶습니다. 뭐냐면 국민의힘 총선 전략에 또 이 제3지대 축이 영향을 받을 만한 부분이 또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지금 이제 뭐 3지대를 지금 뭐 꾸린다면은 네.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과 그렇습니다. 이낙연 뭐 신당 개혁미래당으로 지금 이름 지어졌죠. 개혁미래당으로 그렇게 이제 좁혀지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 두 당이 이제 빅텐트를 치느냐.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3지대 연합의 이제 최종판이 될 건데. 네. 그거는 저는 일정 부분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쉽지는 않다. 예. 본인들이 이제 향후 특히 지금 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이제 비례제도 개선안을 가지고 네. 뭐 지금 캡이 쓰여져 있는 연동형 비례제를 갈 거냐 안 그러면은 뭐 과거처럼 백립형 비례제로 또 갈 거냐 네. 뭐 그런 뭐 결과에 따라서 아마 이 3지대 연합체를 그러니까 빅텐트를 고민하는 그런 신당들도 상당한 뭐 자신들의 정치 지형을 어떻게 만들 건지 네. 고민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당장 3지대 연합에 대한 어떤 희망은 그렇게 밝지는 않죠. 네네. 예. 김 의원님께서는 뭐 그동안에 뭐 현장 또 지도부에서 또 여러 차례 선거도 직접 치러 보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할까 이른바 뭐 감이랄까요 촉이랄까요 이런 게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 네. 이번 총선에서는 무슨 주제를 어떻게 펼치고 소구를 해야 유권자분들의 마음을 좀 얻을 수 있을 거다라고 보실지요? 아무래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예.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이니까 네네네. 지금 이제 국정 운영 뭐 이렇게 책임을 중에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경제가 안 좋죠. 이거는 이미 문재인 정부부터 그때 뭐 후반기부터 뭐 구체화된 그런 상황인데 네. 지금 이제 경제가 특히 안 좋습니다. 뭐 물가 많이 올랐죠. 그냥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지금 복합적으로 지금 양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회 양극화도 더욱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 불균형에서 비롯된 그런 상대적 박탈감. 네. 특히 그런 박탈감은 이런 물가, 소비자 물가 이 하나만 가지고도 있는 사람들이야 먹고 사는 문제에서 여유를 가지고 물가 좀 올른다 하더라도 그렇게 막 생활고에 찌든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을 수 있지만 정말 취약계층이나 서민들 입장에서는 이 오른 물가에 정말
본인들이 허리가 휘어지죠. 그래서 이 경제 여건이 안 좋아진 부분은 상당히 집권당으로서 앞으로 큰 어려움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안정적 국정 운영을 그나마 그래도 집권 3년차부터는 네. 특히 이제 이재명 이 대표 민주당이 168석이 넘는 거대 일야당으로서 네. 한 번도 제대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고 도와준 사례는 별로 없거든요. 예. 거의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일방적인 법안을 날치기 내지는 일방통행식으로 다 만들어 가지고 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상습적으로 입법 권력을 좀 무력화시키는 그런 대통령의 그런 거부권 이걸 갖다 그냥 네네. 국민들 감정에 그냥 이렇게 안 좋게 만드는 그런 방식이 잘못된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네. 안정적 국정 운영을 우리가 국민들로부터 뒷받침을 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보다 이제 우리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죠. 예. 그래 너네들이 안정적 국정 운영 그게 필요한데 그러면 너들이 그동안 집권당으로서 정치를 실종해가지고 네. 야당이 그렇더라도 좀 더 야당을 이렇게 포용하고 협치의 대상으로 네네. 대화의 타협을 소홀히 한 부분은 없는지 우리가 또 반성을 할 부분은 반성해야죠. 예. 그런 기틀 속에서 우리는 잘하겠습니다. 이런 거고 아무래도 이제 그런 가운데 선거 전략은 이재명 대표가 특히 민주당을 대표하는 그런 입장에서 네. 특히 방탄국회였지 않습니까? 네네. 본인의 사법 리스크 극복을 위한 그런 방탄국회였기 때문에 불필요한 여야 간에 그냥 반목과 갈등이 계속 양산됐죠. 네네. 제가 좀 전에 그래도 집권당이 정치가 실종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머하게 이걸 수용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죠. 예. 그렇지만은 그런 문제를 우리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잘 알려내고 우리가 이제 그렇지만 이번에 이제 총선에서 좋은 성과를 내서 집권당의 면모를 가지고 여야 간의 협치를 잘 이끌겠다. 이런 각오를 밝게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권당으로서 또 여당으로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힘을 모아주십사 하는 바람을 유권자분들에게 소구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성태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지금도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수도권 제일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방면으로 상일 부근 사고는 처리 작업이 마무리됐지만 하남 분기점에서 토평 사이 정체가 더 심해졌습니다. 이후로는 자유로에서 김포 사이로도 정체 이어지고 있는데 이 김포 부근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4차로를 막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더 가서는 김포요금소에서 송내 사이로 긴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시흥요금소에서 있었던 사고는 처리 작업이 마무리됐지만 안현 분기점에서 송내 사이 정체가 더 심해졌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안성 부근에서는 3, 4, 5차로를 막고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이 여파바다 부근으로 정체 심해졌습니다. 그로 영남권 칠곡 휴게소 부근 4차로에서는 낙하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반대 서울 방면으로는 기흥에서 수원 사이와 서울요금소에서 판교 분기점 부근, 다시 양재부터 반포 사이로 더디게 지나는데 반포 부근 2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파고 또 파고 골라서 엄선한 뉴스만 전해드립니다. 파파뉴 코너. 오늘은 김혜림 북저널리즘 에디터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세계를 해설하는 뉴미디어 북저널리즘의 김혜림 에디터입니다. 네, 30억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전청조 씨에 대한 소식이 첫 번째 소식이네요. 지금 재판 진행 중인 것 같은데 검찰 구형도 나온지 궁금하고요. 네, 맞습니다. 그 재벌 3세를 사칭하면서 이제 작년 가을을 좀 뜨겁게 달궜던 이슈였는데 30억 원대 금액을 편취한 전청조 씨가 징역 15년형을 구형을 받았습니다. 징역 15년형. 네, 맞습니다. 이게 피해 금액이 30억 원대면 적지 않잖아요. 그래서 또 범행을 자백을 하긴 했으나 이 범행 자체가 전청조 씨가 그 생계를 위해서 했다든지
일이라든지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호화 생활을 하기 위해서 했던 일이기 때문에 네네. 뭐 참작을 해줄 여지는 없다고 검찰은 봤습니다. 뭐 마땅한 이유랄지 아니면 네. 뭐 정상 참작할 만한 근거랄지 그런 게 없고 네. 단순히 본인이 즐기기 위해서 그쵸. 그 사기를 저질렀다라고 검찰이 보고 있어서 15년형 네. 줬는데 변론은 또 어떻게 진행됐고 전총조 씨는 어떤 발언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변론 과정이 예. 좀 굉장히 이제 눈물과 좀 후회가 가득했다고 해요. 네. 뭐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좀 최대한 선처를 베풀어 달라라고 전청조 씨는 이야기를 했고 네. 뭐 손발을 떨면서 눈물을 보이면서 사죄드린다라는 말을 연신 반복했다고 합니다. 또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네. 전 씨가 좀 수사 단계 처음부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또 수사에 협조해 왔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인정을 해달라면서 전 씨가 사실 괴물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또 강조를 했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피해 금액이 뭐 한두 푼이 그쵸. 아니고 30억 원대다 보니까 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살아야겠다. 어떻게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는가? 그쵸. 본인이 뭐 딱히 뚜렷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뭐 것도 없고요. 또 뭐 옥중에서 이제 예. 뭐 책을 써가지고 그거를 이제 피해자들에게 전달을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무슨 내용으로 책을 쓰겠다는 그쵸. 것도 사실 좀 논란이 됐었죠. 의아합니다. 네. 지금 또 한 분 있잖아요. 공범으로 함께 고소됐던 이모 씨. 네. 이모 씨는 어떤 구형을 받았습니까? 네, 이모 씨는 그 전 씨의 경호원 행세를 하던 경호팀장이었는데요. 네. 7년을 구형을 받았습니다. 7년이요? 네, 그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 21억 원을 송금받아서 이 씨가 관리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 중에 2억 원을 챙겼는데요. 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근데 이모 씨는 계속해서 뭐 전 씨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라고 좀 꾸준히 좀 범행을 부인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검찰은 이 가담한 정도가 중대한데도 계속해서 관련성을 부인하는 점을 좀 들어서 네네. 7년이라는 구형을 내렸고요. 좀 최종 선고는 다음 달 8일에 이뤄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좀 어떤 재컷이 내려질지는 좀 함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설 연휴 전날 네. 전청조 씨에 대한 선고가 내려진다고 합니다. 자, 다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삼성전자 관련 소식인데 뭐 어떤 소식인가요? 네, 삼성전자의 예. 작년 4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아, 실적이요? 네. 반도체 좀 사업 좀 잘 됐는지 궁금하네요. 반도체 사업이 조금 안 됐어요. 아, 좀 안 됐어요? 어두워요. 네. 네네. 그래서 그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부문이 있거든요. 그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이 있는데 네. 그쪽에서 무려 2조 원이 넘는 적자를 냈습니다. 적자폭이 크네요. 네, 그 연간 반도체 분야 적자 규모가 15조 원 수준이에요. 네네. 그리고 4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는 살펴보면 67조 7,800억 원이었고요. 영업이익은 2조 8,200억 원이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 삼성전자가 연간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밑돈 게 2008년에 있었던 금융위기 이후에 15년 만이에요. 지금. 네. 손실이 좀 컸던 것 같고요. 뭐 반도체 사업 특히 규모가 2조 원 넘는 적자, 네. 누적 적자 연간으로 따지면 15조 이른다고 하고 좀 더 자세하게 어떤 부분에서 좀 손실이 컸습니까? 일단 좀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데요. 예. 네, 메모리 부문은 좀 재고가 정상화되고 뭐 PC나 모바일 제품의 탑재량이 늘면서 수요가 회복세를 보였어요. 네네. 특히 D램 같은 경우에는 1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하기도 했는데 그 파운드리 분야에서 이제 여전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분야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예. 파운드리라고 한다면 반도체를 설계하는 업체 있잖아요. 그 팹리스로부터 칩을 위탁받아서 생산하는 업체를 말해요. 예. 근데 이 삼성전자가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이 좀 크게 성장할 거라고 보고 투자를 많이 해왔는데 네네. 여전히 그 공정 중에 선단 공정이라고 이렇게 뭐 예리하게 이제 자르는 그런 공정이 있는데 네네. 그 부분에서 좀 고객사를 확보하고 수율을 안정화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파운드리와 시스템 LSI 사업부가 있는데 그쪽에서만 영업 손실 규모가 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일단 반도체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어 네. 보이지만 D램은 또 흑자로 전환을 했고 전체적으로는 영업 손실 규모가 시스템 LSI 사업부에서는 1조 원 넘을 거 추정되고요. 일단 삼성전자가 뭐 스마트폰도 있고요. 다른 네. 시장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 분야는 상황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네, 다른 사업 분야들도 그렇게 막 좋은 상황만은 아니에요. 그래요? 네, 일단 스마트폰 사업의 경우에는 계절을 조금 탑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계절도 타고 또 수요가 침체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감소를 했습니다. 네. 또 이 메모리 반도체 가격 자체가 상승하면서 스마트폰 원가가 올랐기 때문에 조금 더 수요가 침체된 측면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가전과 TV 사업도 함께 적자를 보였어요. 반면에 디스플레이 사업은 조금 순항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좀 하이엔드 제품 비중을 확대하면서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최근에 그 삼성이 스마트폰 새로운 시리즈 또 냈던데 그래도 스마트폰이 세계 시장 1위 석권하는 거 또 이번에 새로운 시리즈로 인해서 한번 반등 좀 기대해 볼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네, 삼성전자도 좀 그쪽을 많이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좀 지난해 13년 만에 그 세계 스마트폰 시장 1위에서 물러났었는데 이번에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된 새로운 스마트폰을 내면서 정상을 탈환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1분기에는 특히 인공지능용 메모리 그리고 서버용 SSD 수요에 대응을 해서 메모리 수익성 회복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하고 또 이렇게 뭐 수익이 잠시 주춤했다고 뭐 연구개발이나 시설 투자에 들어가는 돈을 뭐 줄이기보단 오히려 더 아끼지 않으면서 미래를 준비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2024년 1분기는 좀 어떨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뭐 항상 위기가 기회라고 하다 보니까 또 공격적인 어떤 투자를 통해서 반등을 좀 노려보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기업 관련된 소식인 것 같은데 조금 낯섭니다. 스탠리. 네. 이 텀블러 만드는 회사인가요? 네, 맞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그 MZ 세대의 어떤 필수템이다 이렇게 좀 떠오른 이템 텀블러인데요. 그 최근에 소셜 미디어에서 이 텀블러에서 유해 성분이 나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영상이 퍼졌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좀 최근에 급성장하고 있던 브랜드인 만큼 영상의 파급력도 굉장히 셌습니다. 근데 이 스탠리 텀블러가 저도 얼핏 동영상에서 본 것 같은데 특히 이제 미국의 어떤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거 뭐 크리스마스 선물로 줬다고 엄청 좋아하는 영상도 있고 하던데 인기가 엄청 좋은가 봐요. 네, 그 손잡이가 달린 모델이 있는데 그거는 없어서 못 살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요? 뭐 기능이 특별한 게 있나 싶기도 합니다. 뭐 예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미국에서는 스타벅스랑 스탠리가 협업해서 낸 텀블러가 하나 있었는데 그거를 사기 위해서 밤새서 줄을 서서 오픈런을 하는 그리고 한 여성이 마트에서 이 스탠리 텀블러만 65개를 훔쳐서 달아나는 사건도 있었고요. 네, 뭐 경매 사이트에 올라오기도 하고 특히 그 올리비아 로드리고라고 그 Z세대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은 팝스타가 있거든요. 그분이 자신이 이제 자신의 이템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기도 하면서 이 Z세대 사이에서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게 뭐 디토라고 하나? 하여튼 뭐 내가 좋아하는 누군가가 좋아하는 거를 뭐 나도 같이 좋아하고 싶고 또 갖고 싶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스탠리 텀블러 이렇게 뭐 훔쳐가는 일까지 있고 하는데 최근에는 또 이제 환경보호 관련된 관심도 좀 많다 보니까 이 텀블러를 사용하는 분들 꽤 많아요. 어떤 뭐 커피 매장 같은 데 가면은 일회용 용기 대신에 개인 텀블러를 지참해서 거기다 따라달라는 분들도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그냥 딱히 커피를 안 마셔도 들고 다니는 뭐 아이템으로 많이들 갖고 다니신 것 같은데 그런가요? 그 실제로 이제 가방처럼 또 뭐 키링처럼 이렇게 들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이 스탠리가 굉장히 오래된 브랜드예요. 1913년에 창립이 됐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굉장히 튼튼한 보온병 정도의 이미지였는데 그 신발 브랜드 중에 크록스 아시죠? 크록스의 마케팅 책임자가 그 스탠리에 합류를 하면서 굉장한 좀 핫한 아이템으로 만드는 데 일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텀블러가 음료를 보관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스타들이 애용하고 또 따라하고 싶은 그런 트렌드가 된 거죠. 그런데 지금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안 좋은 일이 있다. 뭐 예를 들면 뭐 납 같은 게 검출됐다라는 얘기도 있고 한데 지금 소셜 미디어 상에 이 스탠리 텀블러를 대상으로 뭐를 테스트하는 그런 영상도 같이 올라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중금속인 납과 접촉을 하면 색이 붉게 변하는 면봉이 있어요. 그 면봉을 텀블러 바닥에 여러 번 문지르니까 이 붉게 색이 바뀐 건데요. 그러면은 납이 있다는 건가 보네요. 납이 검출됐다. 이렇게 영상이 돈 건데 스탠리 측에서는 빠르게 이제 해명을 내놨습니다. 뭐 제조 과정에서 납이 포함된 물질이 사용되기는 하지만 소비자와 직접 닿는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그래도 좀 불안하죠. 이런 영상이 막 돌고 일파만파 커지고 하면은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색이 변하지 않느냐, 납성분이 있는 거 아니냐 계속해서 의구심이 들 법한데 꺼려질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스탠리가 해명한 거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제조 과정에서 그 단열재를 밀폐를 해야 돼가지고 그 부분에서 좀 업계 표준 입자를 사용을 해요. 그런데 그 재료에 납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 위에가 사실 두꺼운 스테인리스 층으로 덮여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소비자와
상자와 닿지 않는 부분이다. 아니 근데 그 우리 왜 그 네. 프라이팬도 마찬가지로 이제 코팅 벗겨지면은 그쵸. 버리고 뭐 쓰지 말라고 네네, 하잖아요. 안 좋은 맞아요, 거 올라온다고. 맞아요. 이것도 그 뜨거운 물 같은 게 계속 붓고 하다 보니까 벗겨지면은 문제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충분히 그런 걱정들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예. 실제로 일부 환경단체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 코팅이 벗겨지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예. 이제 똑같은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은 조금 다릅니다. 뭐 우려할 수준이 아니고 납이 굉장히 깊숙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아니다라고 또 이제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요.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주한미군 소속의 전투기 한 대가 네. 추락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설명해 주실까요? 네, 저도 오늘 아침에 좀 뉴스를 보고 많이 놀랐는데 네. 그 오전 8시 40분쯤에 미 공군 8전투 비행단 소속 F-16 전투기가 전북 군산 인근의 서해상으로 추락을 했습니다. 뭐 다친 사람은 없었는지도 궁금하고 네. 또 조종사분은 무사한지도 궁금하네요. 다행히 좀 인명 피해는 없었어요. 네. 추락 전에 조종사는 탈출에 성공을 했고 1시간 정도 지난 9시 30분쯤에 의식이 있는 상태로 의료시설로 옮겨졌습니다. 네. 제 기억에 그 이 소식과 비슷한 소식을 지난해 말에도 한번 전해드린 네.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전투기 추락한 적이 또 있죠 최근에도. 네, 예.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12월 11일에도 군산기지에서 이륙하던 F-16 전투기 한 대가 같은 해상으로 기종이네요. 네, 맞습니다. 해상으로 추락을 했는데요. 당시에도 조종사가 비상 탈출해서 겨우 구조가 됐고요. 그런데 아직도 좀 사고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한미군이 사고 원인을 이번 것과 함께해서 좀 철저히 조사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예, 사실 뭐 전투기가 추락했다고 하면 네. 사고 원인이 금방 나올 것 같지만 엄청 수십만 수백만의 그쵸. 부품도 있고 네. 또 이게 사실 뭐 부품의 결함인지 아니면 조종사의 어떤 과실인지 뭐 네. 여러 가지 따져볼 부분이 많기 때문에 원인 조사에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어쨌든 조종사분 뭐 무사해서 다행이고 민간 피해도 없어서 다행이긴 한데 네. 그래도 자꾸 이런 추락하는 일들이 반복되면은 인근 지역 주민들은 좀 불안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맞아요. 이제 작년 12월에 추락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네. 전북의 한 시민 모임이 성명을 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2023년에만 전북에서 두 번째 추락 사고가 발생한 건데 네. 좀 사고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기 전까지는 훈련을 전면 중단해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사실 이게 전투기가 그냥 뭐 비행기가 아니라 7,000kg 정도의 연료랑 무기를 장착하고 있는 전투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전투기가 인구 밀집 지역, 뭐 시내나 주택가 같은 데 떨어지면 굉장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뭐 군산 지역에 계신 분들 좀 불안해하고 계시겠지만은 사실 뭐 공군 뭐 또 특히 미군 비행장을 갖고 있는 곳이 군산 말고도 다른 곳도 있고 네. 또 이따금씩 사고 소식도 들리고 그렇지 않아요? 네, 예. 맞아요. 사실 이런 전투기 추락 소식이 한두 번 들린 것이 아니고 네네. 작년 5월에는 오산의 공군기지에서 F-16 역시 같은 기종입니다. F-16 전투기 한 대가 평택시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고요. 네. 다행히 이것도 밭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추가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그 파손된 사진을 보면 또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그로부터 좀 4개월 이후인 9월에도 그 충남 서산시에서 전투기가 추락을 하면서 이 굉장히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주민들이 걱정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네. 그런 부분에서 좀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서 인명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혜림 북 저널리즘 에디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세계는 넓고 이슈는 많다. 국제 뉴스 짚어보는 시간. 지금은 글로벌 시대입니다. 유럽 경제를 이끄는 기관처로 불려왔던 독일. 그런데 지금은 경기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극우주의도 부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현상은 또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과 세계 각국 곳곳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오엘이 국제뉴스 전문 저널리스트 모시고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에서 확산되고 있는 극우주의 움직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가장 먼저요. 지금 독일의
경기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하던데 경기 침체 상황이 뭐 어느 정도인 건지 설명해 주실까요? 예, 독일 통계청이 최근 지난해 4분기 국내 총생산 네. GDP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네네. 그걸 보면은 전분기 대비 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분기의 성장률을 보면 0.1%였고요. 네. 2분기는 0.0%, 또 3분기도 거의 제자리여가지고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근데 마이너스로 돌아온 예, 그런데 거네요. 이제 결국에는 그 0%의 선에서 더 떨어진 네. 마이너스 성장을 4분기에 기록한 거죠. 네네. 그래서 지난해 연간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0.3%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올해도 별로 좋지 않다는 건데. 올해 전망도 그렇게 좋지 않나 보네요. 민간경제연구소들 이렇게 전망들을 보면은 올해 1분기에 독일 경제가 0.2% 역성장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4분기에 마이너스고 올해 1분기에도 마이너스면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잖아요. 네네. 보통 그럴 때는 기술적으로 경기 침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독일은 저희가 앞서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유럽의 경제를 이끄는 거대한 한 축 뭐 이런 인식이 컸는데 지금은 그 사정이 많이 달라진 것 같고요. 그런데 유럽 경제 상황이 전반적으로 안 좋다는 거는 뭐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 나온 부분인데 다른 유럽 국가들도 좀 비슷한 거예요, 상황이? 예, 대부분의 경제 상황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유럽 경제의 2위 국가, 1위 국가는 아직도 독일이긴 하고요. 2위 국가는 프랑스거든요. 네. 근데 프랑스도 좋지가 않아서 지난해 3분기와 4분기 연이어 제로 성장을 했습니다. 뭐 이탈리아, 스페인 경우가 지난해 4분기에 각각 0.2%, 0.6% 정도 성장했는데 좀 이것도 별로 좋은 성적은 아니었는데 그나마 유럽연합 국가들로 비교를 하면은 그나마 선전했다라고 볼 수 있는 수준이니까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게 뭐 다른 데는 뭐 제자리 걸음이거나 마이너스인데 0.2라도 성장한 게 그나마 나은 거네요. 그나마 난 겁니다. 그래서 유럽연합 통계기구 유로스타트가 어제 그 지난해 4분기 유로존 전체 GDP 성장률을 이제 발표를 했어요. 네. 이게 전분기 대비 제로 성장 0.0%를 기록한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 전망치가 마이너스 0.1%였으니까 그나마 이것도 또 선전했다라고 그러게요. 볼 수가 있는데 자꾸 제일 안 좋은 걸 비교하니까 그나마 맞습니다. 낫다 이렇게 좀 보여지네요. 지난해 연간 유로존 전체 성장률이 0.5%였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거보다 좀 나아지지 않겠나라는 전망이 있는데 현재 추세를 보면은 뭐 지금 한 올해 성장률 유로존의 성장률이 1.2% 선으로 보고 있는데 이건 하향 조절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지금 뭐 코로나 우리가 참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을 겪고 나서 경제가 뭐 전 세계적으로 어려워진 건 있었어요. 이거는 뭐 유럽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였을 텐데 그런데 그중에서도 유럽 또 우리가 좀 짚어보려고 하는 독일이 이렇게 타격을 받은 이유가 있을까요? 독일 경제는 원래 전통적으로 제조업 국가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랑 비슷하죠. 그다음에 수출 의존도가 높고요. 또 중국 경제 의존도도 꽤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가장 뭐 핵심적인 이유는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전쟁이겠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비용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제조업은 뭐 천연가스라든지 석유라든지 이런 에너지가 굉장히 필요한데 독일은 특히 러시아산 에너지에 굉장히 의존해온 국가였거든요. 그때 받은 충격이 좀 아직도 이제 회복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고 또 지난해 10월에 하마스 전쟁이 일어나면서 지정학적 위기도 많아졌고요. 또 그와 연관해서 홍해 지역이 지금 불안정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류 비용도 굉장히 많이 늘어서 수출 국가인 독일은 더욱더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독일 경제는 사실 저도 기억이 나는데 1990년대 뭐 중후반에서부터 2000년대 초중반까지 약 10년 동안 경제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독일 통일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많은 투자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힘에 붙였던 것 때문에 경제가 그리 좋지가 않아서 한때 실업률이 10%까지 오른 적도 있었어요. 동독과 서독의 어떤 통일 이후에 균형을 맞추기 위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나 보네요. 그때는 여러 가지 많은 비용에 대해서 많은 이제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한 20여 년 정도 흘렀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그때 이후 가장 나쁜 걸로 보여집니다. 네. 뭐 경제 상황이 저희가 좀 어렵다라는 것도 짚어봤고 특히나 독일이 왜 경제 상황이 좀 어려운지도 알아봤는데
그래서 그런가 싶기도 합니다. 극우주의라는 것이 왜 불이 붙는가. 또 유럽 하면은 난민 문제도 떠오르기도 하고요. 근데 극우주의가 이렇게 득세하는 이유에 이 난민 문제도 연관이 있다는 게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거죠? 예, 뭐 지금 뭐 가장 구체적인 이유로는 경제 위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경제가 나쁘다 보니까 이제 상황이 안 좋아져서 그런 것도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난민 문제도 아주 심각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 시리아 등의 중동 위기가 이렇게 많이 벌어졌을 때 난민들이 유럽으로 많이 건너왔잖아요. 그렇죠. 그때만 해도 독일은 굉장히 난민의 개방적인 국가였습니다. 네. 많은 난민들이 들어왔는데 그중에 한 4분의 1 정도는 독일이 수용을 했고요. 그 숫자가 꽤 많습니다. 뭐 몇백만 단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중동 위기는 조금 수그러들고 좀 정리가 되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뭐 시리아 전쟁도 지금 거의 정리가 됐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난민 유입은 꽤 많습니다. 독일 이민난민청이 이달 초에 발표한 연간 보고서를 보니까 지난해 한 해 동안 10,000명 신청자, 새로 10,000명 신청을 한 사람이 35만 명이 넘고 2022년 전해에 비해서 무려 51%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대다수가 시리아 국적자라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통계에 우크라이나 전쟁 피난민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피난민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유럽 쪽으로 그중에 대다수가 독일에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통계에서 이제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자동적으로 난민주의를 주기도 하고요. 또 임시보호 제도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난민으로 통계가 잡히지는 않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난민이 독일에 한 100만 명 이상이 이미 들어와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것들에 위기감을 느낀 독일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독일의 대표적인 극우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한당의 지지율에 상승하는 데 결정적인 이렇게 불의를 지피게 된 계기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난민이 이제 자꾸 유입되고 그 수가 유럽에서도 굉장히 많은 축에 속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받아도 괜찮은 거야 하는 국민들의 우려. 그로 인해서 어떤 부대 비용들 들어가고 하면은 재정적으로 위기가 있는 거 아니야 하는 우려. 뭐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고 있는 것 같고. 세금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독일을 위한 대한당 이 정당이 아마 극우 정당인가 본데 어떤 정당인지 좀 색깔을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 독일을 위한 대한당은 창당한 게 2013년이었습니다. 올해로 만 10년 됩니다. 기민기사당이 있고 또 3인당도 있잖아요. 이런 정당들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정당이고 거기에 비하면 신생정당이라고 할 수 있죠. 2012년에 사실은 그 뿌리를 두고 있는 이렇게 움직임이 있었는데 총선을 앞두고 앙겔라 메르켈 당시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들 특히 유로존 정책 또 유럽연합의 어떤 통합 정책 이런 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매니페스토라고 해가지고 선언문을 냈어요. 그때 아주 강력하게 유로존 정책을 비난하면서 뭐 유럽연합에 대한 반대 입장도 표명해서 상당히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또 그 당시에는 사실 그리스와 유로존 위기가 굉장히 심각했거든요. 그 때문에 이제 그리스 같은 나라에 우리가 또 세금으로 많은 걸 지원해주고 이런 것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심했고 그런 반발이 이 독일을 위한 대한당이 창당되는데 핵심적인 뿌리 역할을 했으니까 성향은 반 유로존, 반 유로, 반 유럽연합 뭐 이런 통합, 유럽 통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성향을 가진 정당이다라고 볼 수 있죠. 반유로라는 그 성격 자체가 자국 우선주의 뭐 이런 것들을 느낌을 주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당명도 독일을 위한 대한당인 것 같기도 하고요. 최근 들어서는 뭐 자기네들이 이제 정권을 잡으면은 영국처럼 탈퇴하겠다 이런 얘기도 막 하고 있죠. 2013년에 그 창당할 때부터 또 하나가 반이민 또 반이슬람주의 이런 부분도 내세웠다고 하던데 그만큼 뭐 난민 이슈라는 게 독일에서는 뭐 역사가 오래된 문제라고도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당이 난민을 강제로 내보내자 뭐 이런 안까지 좀 내놓고 있나 보네요. 뭐 우리나라 국내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독일을 최근 한 탐사 매체가 보도했는데 이 독일을 위한 대한당의 관계자와 또 다른 구구 단체 관계자들이 모여가지고 뭐 논의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네오나치 성향의 뭐 관계자들도 포함.
그 자리에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 이들이 논의한 게 뭐냐면은 독일 시민권자를 포함해서 이주 배경을 지닌 거주자 수백만 명을 독일에서 내쫓는 그런 마스터 플랜을 논의했다고 해요. 네네. 그럼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 난민도 거기 당연히 들어가고요. 또 체류 허가를 합법적으로 받은 외국인, 독일에 동화되지 않는 시민이라고 보여지는 사람들을 내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특히 북아프리카 지역으로 최대 200만 명을 이주시키는 방안까지도 언급을 했다고 하니까 뭐 심상치 않은 건 아니, 맞습니다. 아까 체류 허가를 받은 외국인,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여기 독일에 있어도 되는 사람들까지 포함이 맞습니다. 된다는 거네요. 예, 그리고 합법적으로 독일에 체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들까지 독일적이 아니다라고 내보내는 건 이건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 독일 인구가 약 8천만 명 정도가 되는데 네네. 뭐 독일은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 튀르키예 쪽에서 이민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벌써 수 세대를 거쳐서 거기 정착하신 분들이 꽤 많은데 독일 인구 8천만 명 중에서 약 4분의 1이 이민의 이주의 배경을 가진 분이니까 이런 분들까지 어떻게 손을 댄다라고 하는 건 뭐 심각한 문제이고 사실 이런 식으로 강제적으로 어떤 자국민들을 추방시킨다라고 하는 거는 헌법에도 위배되는 상황이고요. 예. 특히 독일은 바로 이 말을 들으면 우리 나치 시대 때 홀로코스트, 그러게요. 유대인 탄압 이런 예. 것들을 바로 떠올리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뭐 난민들을 오지 못하게 한다라든지 난민 신청을 좀 안 받아준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를 훨씬 뛰어넘는 걸로 보입니다. 독일의 그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까지 떠올리게 하는 듯한 그 연상을 한 듯한 정책을 제안한 것 같은데, 근데 극우 세력이 이렇게 좀 커지다 보면 기성정당에서도 그 존재감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메르켈 전 총리가 속했던 당 중도보수 성향의 기민당에서 난민 신청자들을 제3국으로 이송하겠다, 뭐 이런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던데, 이 대한당의 이주민 추방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일부 극우주의 정책 이 당에 뭔가를 좀 수용했다라는 느낌은 있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 부분을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네네. 많은 전문가들도 아마 같은 의견이실 거예요. 기존에는 극우 정당 그러면 약간 변방의 정당 같은 느낌, 어떤 뭐 특별한 성향을 가진 유권자들이 지지하는 정당 이렇게 좀 치부를 했던 것도 사실은 지금은 좀 세력이 뭐 지지 세력이 많이 늘어나기는 했지만요. 네. 근데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걸 기성 정당이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는 좀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다라고 보여져요. 독일 내에서 기민 기사당 최근 관계자가 뭐 이주 난민들을 아프리카 가나나 루안다 또는 뭐 비유럽연합 국가들 쪽으로 보내서 난민 신청 절차를 밟게 하겠다. 우리 눈에 안 띄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뭐 이런 정책 보고서를 발표하기까지도 했고 또 독일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는 뭐 영국,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이런 데서도 비슷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보면은 특히 이탈리아, 프랑스 같은 경우에서도 그 프랑스 정부도 상당히 극우 정당의 그 반이민, 반난민 정책을 수용하려고 하는 입장을 보여서서 이런 극우 정당의 주장이 기성 정치로 많이 이제 선거를 앞둔 네. 각국에서 기성 정당들이 수용하고 있고 이것들이 이제 뭐 보편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독일도 뭐 선거가 올해 있는 것 같은데 네. 독일을 위한 대한당 지지율은 어떤 수준인가요? 네. 전국 지지율이 20%. 20%요? 가장 최근 조사를 보니까 21%더라고요. 아, 네네. 이미 연방의회에는 진출해 있습니다. 진출해 있고 또 지난해 뭐 소규모 지자체 선거장이긴 했지만 시장 선거에서도 승리를 하고 네. 연거푸 승리를 하면서 올해 6월에 지금 가장 중요한 선거가 유럽 의회 선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유럽 의회라고 하는 그 유럽의 모든 정책들을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정책을 논의하고 입안하는 곳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뭐 올해 6월 선거 판도를 좀 결과를 봐야겠지만 극우 정당들 독일을 비롯해서 각국의 극우 정당들이 굉장히 약진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네. 또 독일에서는 최근에 이 독일을 위한 대한당에 입당 신청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 그래요? 이 당이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런 움직임들이 또 있다 보니까 여기를 반대하려고 하는 시민들의 더 저항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국내에서도 많이 보도가 됐지만 네. 뭐 독일의 한 100여 개 도시에서 이 독일을 위한 대한당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들을 반대하고 네네. 뭐 이런 좀 더 이성적인 정책을 취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굉장히 대규모로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어쨌든 독일을 위한 대한당의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네. 오히려 그 반대로 입당을 지원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늘고 있다. 예, 뭐 이런. 지금 정권 독일 정권은 지금 3인당 정권이잖아요. 네, 연정 네, 네. 정권인데 3인당의 지지율은 이미 넘어섰고요. 네. 제1야당인 기민기사당에 의해서 2위를 유지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엘이 국제 전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 뉴스레터 K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세상을 읽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KBS 김용준입니다. 고맙습니다.